중앙일보에서 칼럼을 쓰실 때 별명이 중앙일보의 송곳.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직후에 사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목을 이런 사과 사절합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도 총장 윤석열이 내키지 않는 이유? 권 의원 보면 위태위태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오늘 2부에서는 우리 권석천 작가님과 함께 언론과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이 기자들의 기자라고 존경받는,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사실 권 선배 칼럼 보면서 매번 막 감탄하고 이제 그렇게 팬심을 키워간 그런 기자이자 언론인이셨거든요. 중앙일보에서 칼럼을 쓰실 때 별명이 중앙일보의 송곳. 중앙일보는 사실 보수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안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어떻게든 내셨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보수로 분류되는 일간지에서 이렇게 써도 되나라고 하셨는데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명시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든 적은 없었고요. 뭐 나가서 때린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고. 예. 보이지 않는 압력은 없다고 할 수는 없었겠죠. 권 의원 보면 위태위태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논설위원 회의할 때도 권석천 의원 때문에 우리 법조 관련 칼럼이나 사설이 이상하게 나간다고. 이상하게 나간다고? 예, 상사가? 잘못 편향된 방향. 선배가. 선배가. 뭐 난상 토론한 자리니까 그런 얘기가 오가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제가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눈치가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눈치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걸 뭐 느끼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뭐 글 쓸 때는 또 다른 모드로 들어가서 제가 뭐 글에 대해서는 제 자존심이 걸린 거고 어떻게 보면 뭐 그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눈치를 봐서 이건 좀 이렇게 바꾸고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일보가 굉장히 관대했다 혹은 열린 몸이 그렇죠. 열린 공간이 좀 있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보수긴 하지만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뭐 그 전에 정운영 교수가 그렇죠. 칼럼을 쓰시기도 하셨고 뭐 그리고 굉장히 중앙일보 내부에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이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예, 중도적인 분들도 계시고 또 진보적인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게 아무튼 격려도 해주시기도 하고 그때 뭐 이렇게 편하게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엄혹한 무슨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얘기 못 들으신 거네요? 그렇죠. 주지 스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지 스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니까 옆에 뭐 다른 그 저희 선배 스님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 아주 조금 있었지만 뭐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칼럼을 썼을 때 제목을 바꾸라는 얘기는 좀 들었어요. 본문에 대해서는 건드린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약간 외람된 얘기지만 흠 잡을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표현을 거치게 쓴다든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든지 팩트가 틀린다든지 해야지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점잖은 말로 때렸죠. 예. 제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직후에 사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제목을 이런 사과 사절합니다라고 이제 기껏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뭐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대통령이 사과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뭐 그거는 제가 볼 땐 제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고치는 건 그런 경우 많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도 총장 윤석열이 내키지 않는 이유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었는데 당시에 아무튼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셔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소수 의견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고 법대 나오셨잖아요. 네. 그 법대 나온 사람들 중에 지금 사고 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그 법대 아닙니까? 네. 그 시험 잘 보고 법대 나가신 분들이 전부 다 저렇게 소신과 생각 없이 사실 때 기자는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사법고시 안 치르고 글을 쓰겠어라고 결심은 언제 하신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했죠. 원래는 사법고시 보겠다고 들어가신 거 아니셨어요? 사법고시 보겠다고 들어간 건 아니고 성적이 돼서 들어간 거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럴 수가. 성적이 돼서 서울법대 갔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듣다니. 사실은 80년대 캠퍼스에서 법대
분위기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법시험 보고 행정고시 보고 뭐 이런 분위기라서 좀 달랐고 계기가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학생운동도 뭐 세게 안 했겠죠. 뭐 약간 좀 하다가 이제 경찰서도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사법시험을 봐야겠다 해서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뭐 독서실도 다니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2학년 그때 봄쯤인가 학생운동에 있던 친구가 와서 너 왜 요즘에 안 나오냐라고 하면서 나 사실은 사법시험 공부를 해야겠다 했을 때 그 친구 얘기가 네가 판사가 됐을 때 나에 대해서 무죄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좀 뭔가 걸렸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판사가 됐을 때 내 소신과 나의 양심에 맞춰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뭔가 방황이 시작이 됐죠. 지금 그분이 굉장히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을 하시네요. 그 친구는 이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또 사법시험을 네. 봐서 변호사가 됐는데 그런 어떤 사법시험에 대한 어떤 뚜렷한 어떤 지향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도피처로서 학생운동하기는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공포도 들었던 것 같고 굉장히 불안했고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바람에 퇴로가 없어진 셈이 됐고 홍역 같다랄까요? 마음을 붙일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읽기도 하고 소설도 읽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친구들이 뭐 법전 막 보면서 밤늦게 공부할 때는 저는 그 옆에서 이제 시집을 보다가 뭐 뿌듯하게 도서관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이제 4학년이 됐을 때 뭘 할까 고민해 보니까 밥벌이를 하면서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뭘까 생각해보면 기자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기자 시험을 보게 된 거죠. 90년대에는 어쨌든 기자가 손가락질 대신 존경받는 직업 아니었나. 제가 시작할 때는 좀 그랬거든요.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뭐 그래도 네. 존중받는 직업이죠. 존중받는 직업이었죠. 그때는 그래도. JTBC에서 보도 총괄로 일하실 때 합리적 진보를 지향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구분짓고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이쯤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진보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나는 좌파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세요? 안 해봤는데 칼럼을 쓰면서 점점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쓰면서요? 예. 그러니까 기자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조팀장을 하거나 할 때도 그냥 드라이하게 쓰고 뭐 그러면서 그냥 성실하게 살았던 기자였는데 오히려 경향신문에 있을 때는 그럼 드라이한 기자였고 중앙일보로 이직해서 칼럼을 쓰면서 그렇죠. 진보적으로 그렇죠. 성향 진보적이 아니라니까요. 진보가 아니라 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진보적이라고 생각 안 했고 이게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섰던 게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게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겹쳐지면서 그때 검찰이랄지 법원이랄지 뭐 청와대랄지 이런 정치 문제를 이제 제가 언급을 하면서 그냥 정론직필만 했을 뿐인데 왜 나를 진보로 보냐 뭐 이런 거네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는데 반보수는 진보다 이런 어떤 등식 때문에 제가 진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투키디데스가 그랬어요. 자기 입장은 분명히 밝히라고. 돌이켜보면 또 진보가 결국 그게 진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공권력에 대해서 비판의 눈을 예리하게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어쨌든 언론의 본령인 비판을 열심히 하다 보니 내가 진보가 됐다.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의 룰이 그대로 가야 된다. 안정적으로 가야 되냐?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좀 바꿔야 된다. 조금 변혁을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에서 그동안 살았던 어떤 관행이나 방식대로 살 것이냐. 그게 이제 보수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뭔가 그런 안정성을 더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바꿀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바꿔야 된다는 쪽이었던 것 같고요. 칼럼을 쓸 때. 그게 진보라면 뭐 진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독자로서 그 권석천의 시시각각은 그 칼럼들도 몇 개 있는데 약자, 소수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거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거나 사실 논설위원이 무슨 현장 안 가거든요. 근데 굳이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라고 법정 가시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분은 진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보수 진보의 갈등보다는 뭐 젠더 갈등이니 세대 갈등이니 이념 갈등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사회가 균열이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분열이 되는 사회를 통합시켜주는 것이 미디어의 또 역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분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갈등 이런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갈등이 사실은 다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젠더 갈등, 그다음에 뭐 정치적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이 다 연계돼 있어서 예를 들면 올해 초에 어느 신문에 이제 논설위원이 칼럼을 쓴 게 20대 아들이 볶음밥을 배우는 이유. 내용이 뭐 지인의 아들이 그 여자친구와 싸웠다. 근데 뭐 갖고 싸웠냐면 이제 계엄을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20대 남성이니까 약간 좀 계엄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 뭐 여자친구는 좀 반대쪽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논쟁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오빠는 정치적으로 좋지만 요리도 안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인의 아들이 볶음밥을 배우고 있다. 그러면서 저출산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젊은 남성과 여성이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전혀 다른 입장이어서 더더욱 문제가 될 것 같다. 굉장히 우려하는 어떤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결국엔 정치 갈등이 어떤 세대 갈등도 그렇지만 특히 젠더 갈등에도 굉장히 연결돼 있고 연애고 결혼이고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우려들을 이제 그 논설위원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중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엔 뭐 계층 갈등도 결국엔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결국 그 뭐 강남 집값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서 그게 하나로 이제 계속 맞물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가장 심각한 건 결국 이게 혐오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충자를 붙이면서 뭔가 서로를 벌레처럼 보는 그 혐오의 단계까지 가고 있고 결국은 굉장히 증오하고 배제하는 어떤 문화로 가고 있어서 그게 더더욱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가 등장하고 유튜브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미디어 지형이 바뀌면서 그게 더더더 나빠지는 분열이 좀 더 깊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언론이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를 조금 봉합하기 위해서 혹은 좀 어떻게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잘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도 뭐 몇 년 전까지 그 언론의 한 축이었고 이랬던 사람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은 더더욱 뭔가 기존의 언론들이 유튜브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그 예능적인 감각을 갖고 뭔가 맥락을 짚어주잖아요. 굉장히 맥락을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게 흑백 논리로만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거를 기존의 언론들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게 사회가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닌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 문제를 파헤치고 어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밖에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JTBC 보도 총괄하시면서 핸드 투 마우스 예 그냥 그런 저널리즘은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때 고민을 담고 있는 말인가요? 네, 핸드 투 마우스라는 게 사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통 그날 취재해서 그날 써버리고 하루살이처럼 이제 살는 게 대부분의 그래서 사건 사고가 나면 거기에 다 투입이 돼서 그거 하고선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건이 나오면 다른 사건을 옮겨가고 뭐 이런 거라서 뭔가 기획을 하고 뭔가 탐사를 하고 뭔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하면서 깊이 있는 뭔가 시각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언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뭔가 조금 더 나은 보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핸드 투 마우스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참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만난 8년차 기자님이 자기가 하루에 10개의 기사를 쓴다고 7개에서 10개 한 달이면 한 300개의 기사를 쓴다고 산업부 기자였는데 기자 개인을 탓하기에는 언론 풍토 자체가 생태계 자체가 뭔가 제대로 된 기사를 되게 쓰기 어려운 시기 아닌가. 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좀 효과를 보셨어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자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 이제 뭐 강의를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언론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나는 기레기가 되겠어. 그럴 리가요. 네. 사회적으로 뭐 좀 비난받더라도
약간 허세나 부리면 살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좋은 생각을 갖고 뭔가 이데아를 갖고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들어와서는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핸드 투 마우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고 그거는 가장 큰 문제는 아무튼 한국에는 너무 언론사가 많고 기자는 적은 것 같아요. 신문 편집국장이 뉴욕타임스를 만들려고 했더니 국장이 한 얘기가 그럼 기자 1000명이 필요하다. 뉴욕타임스가 1000명이다 기자.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기자 1000명이다 그것도. 수습 기자 포함이 아니고 그냥 1000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시면 내가 만들겠다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말이 맞는 얘기거든요.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언론사들이 좀 합병들을 좀 하고 M&A를 해서 뭔가 덩치도 키우고 규모도 키우고 하면서 뭔가 전문성 있는 기자들이 정말 몇 달에 한 번 쓰더라도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합병을 할 수가 없다면 전문성 있는 매체들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문제의식이 있는 기자들이 모여서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혹은 난 10개 기사 안 쓸래요. 저는 제대로 된 기사를 쓰고 기레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넌 이렇게 해봐라 라고 혹시 조언이 가능하세요? 그렇게까지 제가 뭐 말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사실 지금 보면 기자들이 사이에서 저널리즘 Q인가 뭐 하면 그런 탐사 보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의 모임도 있고 공부 모임 비슷하게 또 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젊은 기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자들이 잘해주기를 바라고. 역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아니 낙관적인 게 아니고 끝내 잘 될 것이라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법부 내에도 있고 예. 언론 내에도 있고 예. 어쨌든 잘 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북돋아 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다. 아예 야, 얘네들은 다 죽었다. 언론은 죽었고 검찰 죽었고 법원 죽었다 했을 때 뭐가 될 것이냐. 결국에는 그러면 정치인들이 가서 재판을 하느냐, 수사를 해야 되느냐, 기사를 써야 되느냐, 정치인들은 그러면 잘하느냐.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북돋아주고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또 일으켜서 뭔가 같이 나갈 수 있는 걸 만들어가는 게 어떤 사회지 결국에는 한쪽을 다 이 사람들은 안 돼. 라고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뭐 그렇다고 꼭 뭐 어떤 긍정맨이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국 기자상을 받으신 적이 또 있네요. 예산 대해부 나라 살림 이대로는 안 된다. 네. 기자 생활하면서 쓴 기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 이런 게 있어요? 뭐 남들은 잘 모르시는 기사인데 전 혼자 뿌듯하게 생각하는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한국은행 출입할 때인데 제가 아침마다 그때 경기가 안 좋을 때인데 동전을 집에서 긁어서 나왔어요. 버스 탈 때도 쓰고 뭐 뭘 낼 때도 쓰고 하려고 경기가 나빠서 이렇게 긁어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전 유통량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한국은행 그때 그 공보실에 있는 부실장님한테 뭐 조사역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그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 맞다고. IMF 때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자기가 대전에 근무했는데 대전 그 지점 바닥이 내려앉았다고. 어머. 동전들이 들어와서 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전 그러면 그 한국은에 돌아오는 그거를 좀 통계를 달라 해놓고 그거하고 이제 경기를 맞춰봤죠. 그랬더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동전이 쏟아져 들어오고 경기가 다 좋아지면 동전이 다시 이제 유통이 안 되고 뭐 이런 통계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제가 한번 그래픽까지 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거든요. 동전을 보면 이제 경기가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기사 저는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혼자 이제 뿌듯해서. 동전 갖고 나오시다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진짜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손석희 전 사장님도 칼럼 팬이었다. 뭐 이렇게 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칼럼 팬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셨을 거고 그렇게 취재를 했고 내가 칼럼을 쓸 때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 정도는 내가 신경 썼다라고 후배들에게 혹시 저도 그런 칼럼을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요? 첫 번째 글쓰기는 번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쓴 공저자 중에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글쓰기 책을 쓰면서 글은 번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는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을 뱅뱅 돌아다니는 생각을 활자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번역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시인이나 뭐 이런 천재가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서 막 한 바닥 쓴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치고 또 고치는
과정들을 거쳐서 하는 것이고 저도 역시 엄청나게 고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칼럼을 쓰면 전날 써놓고 다음날 다시 보면서 다시 고쳐서 마감에 임박해서 쓰고 이런 건 절대 안 전혀 하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한 5시까지 마감 때까지 고쳐서 보내고 또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대장으로 나와서 이렇게 마지막 검토할 때 다시 고쳐서 정말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아마 그 디자이너나 이렇게 교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긋지긋했을 텐데 계속 고치시는군요. 계속 고쳐요. 그러니까 제가 데스크를 하면서 되게 편했던 건 기자들이 보내오는 기사는 초고잖아요, 일종의. 사실 초고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초고가 어렵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현장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번역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 번역이 잘 됐네, 잘못됐네, 그래서 제가 고치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편한 것인데 사실 글쓰기에 있어서도 이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초고를 써놓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써놔야 되는 거고 쓰고 그 다음부터 고치면 되니까 막 쓰자 처음에는. 그거 더불어서 뭘 쓸 것이냐를 생각할 때는 처음 드는 생각은 거르자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드는 생각은 사실은 통념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얘기 뭐 이런 거 갖고 제가 그냥 학습된 얘기를 갖고 쓰는 거라서 이 얘기는 써놓고 다시 또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념상의 그 아웃라인은 버려야죠. 그 첫 번째 생각 그대로 쓰면은 그거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가 되죠. 어떻게든 고쳐서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을로 바꿔 나가고 거기서 뭐 첫 번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도 표현이라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기자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때 국장하고 할 때도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는 52시간이 이제 시행이 되니까 무조건 주 5일제라서 이틀이 이제 쉬지 않냐. 그럼 하루는 투자를 해라.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하든지 52일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52일 동안 책을 하나 쓸 수가 있다. 잘하면. 그렇죠. 책을 하나 쓰면 그 책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너의 커리어로 남는다 그것들이. 그리고 그 책을 보고 이 기자는 이 부분의 전문가네 아니면 이 부분에 관심이 있네 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만나기 전에 먼저 저기 다 요즘 구글링을 하니까 보고 나오면서 기자는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말이 통하겠네 하면서 연락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미안하고 그런 얘기지만 루틴하게 데일리로 속보 쳐내는 거 말고 일주일에 하루씩이라도 모으면 1년이면 52일이고 그 시간을 기록자로서 다르게 써봐라.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 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지킬 박사 하이드식까지는 아니지만 좀 다른 어떤 자아를 갖고 자기 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약간 좀 다른 자아를 갖고요? 제가 어디 기자다 이런 자아 말고 또 다른 자아요? 어떻게 52시간은 사실 초년병 때는 자기 자유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선배하고 생각을 맞추면서 뭔가 써나가야 되는 건데 자기가 확보한 하루 정도는 완전한 자기를 살 수 있으니까 그걸 갖고 아무튼 책도 보고 뭐 누구 찾아가서 얘기도 해보고 하면서 뭘 만들어 나가는 뜻으로 이제 제2의 자아, 뭐 또 다른 자아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셨어요? 저요? 네. 대법원 이있습니다나 두 얼굴의 법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던 52일 동안 했어요. 52일 동안 아니면 하루 일과 끝나고 저녁 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했던 거거든요. 제가 소크라테스를 쓰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노동자 계층이라서 그 석공의 아들이고 그 삼파의 아들이라서 이렇게 빈틈을 못 참는다. 빈 구석을 뭔가 어떻게든 메꾸려고 한다는데 저는 뭐 이름에 석자는 들어가지만 석공의 아들은 아니고 삼파의 아들도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빈틈이 있으면 잘 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정의를 부탁해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무슨 논설위원이 법정에 쫓아가고 아이의 사고가 난 지점에 동네를 다 탐방을 하고 이게 이분 대체 뭐 하는 분인가라고 하면서 반성도 하고 경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논설위원이 그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현장 가는 게. 논설위원 정도 되면 현장 잘 안 가세요. 아시잖아요. 근데 현장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가서 그대로 보고 듣고 냄새 맡은 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논설위원 할 때 사설 회의에서 채택이 안 됐다.
그러면 시간 이제 나면 가셨어요? 시간 나면 서부지법을 가고 아니면 중앙지법을 가서 법정을 그냥 들어갔거든요.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요. 모르고 그냥 일람표를 보고 아 재밌겠다. 사건표를 보고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으면 재밌는 사건도 있고. 기본적으로 성실한 관찰자이기까지 하셨어요? 아 그런 게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그냥. 들여다보는 걸 재밌어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사실 칼럼 쓰실 때 굉장히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형식도 되게 화제가 되곤 했었는데 그렇게 새로운 형식과 스타일을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역시 통념에 벗어나 보기 위한 작업들인가요? 제가 법조 기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사법 시험을 보려다가 친구의 한마디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기자가 됐는데 그래서 법조를 하기 싫었거든요. 예, 법조를 하기 싫었고 그래서 신문사에 들어가니까 당신 법조 가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한 3년 만에 법조를 갔죠.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전공 선택을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나처럼 이렇게 산다라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된다. 성적이 너무 좋은 바람에 갔던 서울법대.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법조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 검찰은 누구누구에 대해서 무슨 혐의로 구속영장을 며칠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조사 결과 뭐뭐라고 밝혀졌다. 제가 그때 그 시절에 쓰는 단어가 500개도 안 되게 10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생활을 현장 기자 때 뭐 많이 했던 거죠. 그때 법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원도 뭐 형사 몇 분은 누구에 대해 무슨 혐의로 뭐 기소된 누구에 대해 뭐 몇 년을 청구했다. 그런 걸 매일 썼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예. 너무 신물 나고 이걸 내가 이러다가 정말 내 글이 망가지겠구나라는 그렇죠. 공포가 그렇죠.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예. 정말 공포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나중에는 난 끝났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예, 이런 기사밖에 못 쓰고 그나마 경찰 기자라고 해서 이제 사건 기사 쓸 때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만 계속 쓰면 망할 것 같고 네. 박스라도 쓰면 숨통이 좀 트이는데 그래도 법조는 되게 한계가 많은. 법조는 박스 기사도 마찬가지죠. 예, 사실은 누구한테 항상 의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에 의지하든지 판사한테 의지하든지 의지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쓸 수 없는 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자아가 없어지는 기사체. 예,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기사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싫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이건 내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 칼럼을 쓰게 되면서는 좀 다르게 써보자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신문을 볼 때 제목이나 기사를 보면 재미가 없었어요. 좀 그렇죠. 그냥 그렇고 그런 제목에 그렇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냥 딱 한 줄만 봐도 뒤에 어떻게 전개될지도 알겠고 그런 칼럼들이 많았고 뭐 사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다르게 써보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조금 재미있게. 예. 그래서 읽는 사람도 재미있게 읽고 그래야지 뭐 읽을 거 아니냐는 생각도 했고 저 자신도 그러면서 재밌었거든요. 뭐 그래픽을 넣어본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조친문식으로 해서 뭐 대검 중수부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형식들을 해보는 자체도 저도 약간 기자하면서 뭔가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무료하니까 그런 데서라도 재밌어 보자는 생각으로 해서 했던 거죠. 글 쓰실 때 보면 영화도 자주 인용하시고 하는데 최근에 혹시 인상 깊게 보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신 작품이 있으세요? 최근에 나온 영화는 어쩔 수가 없다 영화 네. 봤어요. 네, 봤는데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보고 지금 오늘 칼럼 지면이 있었으면 어느 장면으로 풀어가시겠어요? 장면으로는 모르겠고 제가 생각해 보면 저 사람만 없으면 이라는 거잖아요. 상상이라는 게 도입은 아무튼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고 우리 가족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이병헌 배우가 이제 연기한 그 주인공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죽이진 않겠지만 죽일 수도 없고 죽여서도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텐데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이기도 하고 뭐 우리가 가고 있는 자본주의 길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굉장히 극대화되고 굉장히 뭔가 과장된
게 이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됐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 속에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우리 마음속이다. 예. 그런 감각과 그 성실한 글쟁이께서 이 또 이제 법무법인으로 이직하신 지가 한 4년 되셨는데 글 쓰고 싶은 욕망이 물론 책이 나오긴 했지만 데일리로 혹은 뭔가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쓰고 싶은 욕망은 어떻게 하세요? 잘 모르겠고 사실은 제가 쓴다면 이 최선의 철학처럼 최선의 철학이라는 게 무슨 철학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고 느꼈던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우리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들을 좀 더 쓰면서 그냥 좋은 꼰대로 좋은 살았으면 꼰대. 좋은 꼰대 괜찮을 꼰대 괜찮을 예. 건 뭔가를 쓰실 줄 알았지만 철학책을 빙자한 네. 인생 기술책을 가져오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손 사장이 보면 그런데 이번엔 전혀 다른 책입니다라고 그러니까요. 네. 라고 하셨는데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나저나 저자 권석천은 제가 늘 존경하지만 쉽게 와닿게 글을 씁니다. 그건 첫 장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처럼 쉬운 말로 해야 설득력이 있다는 걸 이미 잘 안다는 것이겠지요. 책을 드신 김에 첫 장을 읽어보시면 한 챕터는 그냥 흘러갑니다. 와, 이렇게 써주셨네요. 어떻게 지내시나 했는데 이런 책으로 찾아와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손석희 사장님도 그러셨지만 정말 펼치면 그냥 쑥 읽게 되는 좋은 읽으면서 그런데 벌써 12명의 고대 철학자를 제가 마스터링 했다라는 약간의 착각이 들어서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직접 원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명상록은 한번 읽어보려고요. 네, 네. 명상록 좋습니다. 예, 그거 한번 해보고 싶고요. 정혜승의 브릿지, 당신과 나 사이 브릿지를 건너는 법. 누구와 소통하고 싶을 때 작가님만의 꿀팁. 꿀팁. 밥을 먹는다든지. 밥을 먹는 게 원래 시작이긴 하죠. 밥을 먹는 게 제가 예전에 썼던 칼럼 중에 한 끼의 식사가 악마의 덫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뭔가 로비에 이제 빠져든다라는 얘기를 쓴 적이 있는데 사실은 밥 먹는다는 게 언제 뭐 빈말로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밥 먹는다는 게 사실 인간으로서는 서로 공격하지 않고 뭔가 밥 먹다가 체할 필요는 없으니까 서로 뭔가 좋은 말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밥 먹는 게 약간 요즘에는 소통하는 방법? 2주에 걸쳐서 어쨌든 권석천 작가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론계 선배로서 또 얘기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오늘 어떠셨는지 또 클로징 멘트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무튼 책이 계기가 돼서 이제 정혜승 쌤하고 다시 1년 만에 뵀던 것 같은데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보자인 저를 아유 무슨 네. 그나마 실패를 덜하게 하면서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혹시 나중에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계기가 있으면 다시 불러주시면 다시 나오고 싶습니다. 밥상부터 일단 같이 갖도록 알겠습니다. 하고요.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남은 건 책밖에 없다. 이달의 추천책 한 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스를 보면서 더글라스 케네디의 원더풀 랜드라는 소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설은 그 빅픽처 등 그 대중 소설로 유명한 더글라스 케네디가 미국의 미래 시점에서 쓴 약간 그런 상상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에요. 2040년대의 미국인데 이미 2036년에 미국이 두 나라로 쪼개진 거예요. 보수적인 기독교 신정 국가인 그 미국 중부지방 국가랑 그다음에 그 뉴욕 동부랑 이 샌프란시스코 이쪽 그 서부랑 해가지고 하는 그 공화국 연맹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싸우는 거예요. 내전을 계속하고 한쪽은 되게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동네로만 딱 포커싱을 해가지고 기독교 신정국가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없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되게 그 결혼할 상대 정해주기도 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한쪽의 미국이 있는 반면 또 이 동부와 서부 중심의 미국은 머리에 칩을 씹는 그 백만장자, 억만장자 테크 리더가 굉장한 어마어무시한 감시 국가를 만들죠. 사실 양쪽 다 디스토피아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은 이 공화국 한쪽의 그 에이전트인데 알고 보니 존재조차 몰랐던 그 배다른 여동생이 저쪽에 공화국 연맹의 에이전트다.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를 찾아서 뭔가 이렇게 해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썼는데
설정이 다한 소설이에요. 미국이 어쩌다 쪼개졌지? 여기까지 가는 빌드업은 어떤 과정이었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제 그런 거를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대로 지속 가능할까? 혹은 이 소설 속의 상상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닐까라는 우리가 경계심을 갖는다면 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겠구나라는 워낙 대중소설 작가인 더글라스 케네디라서 읽는 재미는 보장이 되고요. 우리 사는 세상이 어디로 변할 것인가를 또 알려주는 그런 재미난 소설로 재미나긴 한데 또 읽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또 다른 질문을 품게 되는 그런 소설 원더풀랜드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